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로 이기는 게임을 하라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이 부자 공부 책은 정말 챕터 다 제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생각이 거의 일치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두려움,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주춤하고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회가 언제인지 지금이에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뭔가를 시작하면 방법이 생겨서 계속 해결되고, 근데 결국엔 부동산은 오른다는 겁니다. 이분도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KB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198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 도표로 이렇게 끊임없이 IMF가 왔을 때에도, 국제 금융 위기가 2008년 왔을 때에도 거의 그래프가 내려가는 게 미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4년인가요? 이게? 이 34년 동안 이렇게 부동산은 끊임없이 올라갔습니다. 우상향합니다. 버티는 사람이 설사 뭐 공급량이나 수요 공급 법칙에 공부를 미흡하게 저처럼, 저는 이 아파트를 2015년에 최고 꼭지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일하는 중간에 필요하면 사고, 돈이 모여지면 사고, 뭐 생각에 의해서 그냥 했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급이 뭔지 수요가 뭔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일에 파묻혀 있는 직장인으로서 부동산 투자가가 아니라 착한 건 잊지 않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 책을 읽으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언젠간 올라줍니다. 버티면 됩니다. 제가 사는 집입니다. 제가 아직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실패한 게 아닙니다. 10년 있으면 안 올라갈까요? 제가 산 가격 충분히 더 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 그래프가 지금 30몇 년 동안 끊임없이 우상향했습니다. 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해봅시다. 이 그래프는 나에게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의 차이일 뿐 아파트 가격은 결국 올랐다입니다. 버티시면 오릅니다. 물론 이 수요 공급 때문에 푹 꺼질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티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규제 정책보다 공급 정책이다. 공급 물량을 보시고 사시면 큰 손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체 및 하락 구간을 제외한 상승 구간의 아파트 가격은 왜 오르는데 그냥 오른답니다. 그냥 오릅니다.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건물을 샀는데 그 주변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왜 오르냐고 거짓말 같지만 진짜로 그냥 오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함께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제 주변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이렇게 보면, 왜냐면 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이런 거, 원룸 주택들은 토지 지분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중주택은 곧 토지입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지분을 조금 차지하고 있는 것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시간과 함께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지가가 올라감으로써 계속해서 또 인플레이션, 인건비 때문에 건물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망설이고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망설이는 순간에 이미 내 돈의 가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통장에 넣어놓으면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건물 가격은, 토지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빨리 투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프를 아무리 유심히 살펴도 두 번의 국가적 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집값은 상승했다. IMF, 국제금융위기 무색할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판매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마음고생했을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저도 5년 동안 집값이 반토막 나서 책을 전혀 안 읽었을 때는 속상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올라줍니다. 제가 살고 있으면 되니까요.
버틴 사람들은 이기는 게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알맞은 타이밍이었다면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수 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뭐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끊임없이 여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새우깡값 앞으로 10년 뒤에 내려갈까요? 짜장면값 지금보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인구 절벽이 되면 내려갈까요? 생각은 자유에 맡기겠지만 절대 지금까지 물가가 내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 물가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34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면서 계속 올랐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20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월급이 30만 원이었다. 당시 최저시급이 1,485원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한 달 동안 30만 원을 받고 일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인건비와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30만 원을 받고 일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가격은 과거로 회귀하기 어렵다. 올라갑니다. 저는 늘 54년 동안 살면서 부동산이 요동치는 걸 봤지만 끝내는 올라가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뭐 데이터 뭐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냥 생활하면서 느낀 거죠. 아, 부동산은 반드시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앞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며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임장을 다닐 겁니다. 사람들은 매번 이번만큼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뭐 부동산이 폭락한다 어쩐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 시기는 지나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버티세요.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IMF, 금융위기도 다 이겨냈습니다.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번에는 이래서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매번 반복되면서 흘러왔다. 대공황, IMF, 국제금융위기, 카드대란, 석유파동과 같은 사태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극복 과정은 끔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적 현상처럼 느껴진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올라가요. 오를 곳은 오른다. 그렇다면 오른 곳은 왜 오른 것일까? 부동산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호기심이 생길 것이다. 오른 이유에 대한 나의 결론은 허무하게도 그냥이다. 그냥 올라갑니다. 자본주의 세상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오른 것이다. 한 국가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상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인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수출국이므로 환율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 미국에 맞추어 화폐를 더 발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냥 오르는 것이다. 그래프가 같은 기울기로 일정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시기의 차이일 뿐이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 건설업체들은 분양 호황기를 맞이하고 너도 나도 미뤄두었던 분양을 시작한다. 그리고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뒤늦게 경쟁하듯이 집을 짓는다. 그러다가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함께 다시 분양 물량이 쌓이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지금 청주는 작년까지 미분양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일순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 많이 쌓여있던 물건들이 피가 1억 4천, 1억 5천, 2천, 3천 다 붙었습니다. 그 물건 다 어떻게 된 건지 참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 누가 산 건지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분양받아 간 건지 어쨌든 그 많은 것들이 물량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 입주가 끝나면 이제 구축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올라가리라 봅니다. 인플레이션, 누가 내 커피에 물을 타는가?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화폐 발행량이 더 많다. 이 말은 가계부채의 증가액보다 시중에 새로 찍어 나오는 돈의 양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돈의 양이 많으면서 돈의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현찰 갖고 있지 마세요. 부동산 하세요. 그렇다면 과거보다 부채가 많아진 것은 시중에 통화되는 화폐가 늘어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계속 화폐를 발행해야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이유는 시중에 돈이 쉽게 안 나오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벌이가 부족한 사람들의 소비 욕구는 크지 않다. 오히려 돈을 은행이나 주식, 부동산에 묶어두려 한다.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럼 국가는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거나 땅에 대한 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할 때 새 화폐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되는 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킨다. 커피 한 잔에 누군가 물을 부어서 원래 있던 양만큼만 남기고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자. 커피의 양은 그대로지만 커피의 농도와 맛은 엉망이 된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아무 대가도 주지 않고 내 커피에 물을 붓고 커피의 농도는 묽어졌다. 인플레이션이 이와 같다. 인플레이션은 이처럼 물건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제발 부동산 하세요. 현찰 갖고 있지 마세요. 가난해집니다. 노후에 불행해집니다. 전 요즘 건물을 사면서 몸으로 느낍니다. 저절로 올라가고 있다. 저절로 부자가 돼가고 있다. 부동산이 정답이다. 자신의 커피에 물을 타는 것이 걱정된다면 물을 타기 전에 커피를 얼리면 된다. 자산을 어딘가에 동결시키기 위해 저는 이 소리에 머리가 꽉 맞았습니다. 자산을 어딘가에 동결시키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법은 부동산이다. 제가 다 발표하고 하하하 했습니다. 와, 기발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동산은 돈을 담는 그릇인 셈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결정이지만 시중의 화폐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릇을 선택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내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걸 두고 보지 마십시오. 저는 또 27살에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았었는데 그 분양가가 24평이 4,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공급 물량이 포화 상태라 정말 낡아서 굉장히 오래됐어도 분양가보다 2배도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폐 가치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믿어라. 인건비가 오르면 땅값, 자재비, 건설비를 시작으로 세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모든 비용이 오른다. 이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집값은 말할 것도 없다. 집값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도 튼튼하고 앞으로도 튼튼할 것입니다. 과거 IMF와 국제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진정한 힘입니다. 젊은이들은 해일조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월급쟁이로 평생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냐. 강남만 사람이 살 곳은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시골 구석에도 집이 있지만 경제활동을 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일조선이라는 말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산을 증식했는지 알면 우리도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부자들은 한국 경제를 원망하기 전에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우리도 내 부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타이밍 게임이다라는 건 전 느끼겠습니다. 제가 2015년 최고치에 사서 지금 반가격으로 뚝 떨어졌지만 버티면 언젠간 오르지만 그래도 짧은 주기를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알게 된 사실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물건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물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게임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투자해서 수익을 보려면 알맞은 시기에 사서 알맞은 시기에 팔아야 한다. 집을 팔기 전까지는 수익률이 결정될 수 없기에 사고 파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 그러면 완벽한 매도 접기는 언제일까?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바로 그 시점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팔고 난 후 살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자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 갖고 계시지 마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전 그래서 보험을 18년 동안 13개를 180만원씩 부었었는데 그걸 다 해약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알면서 제가 몸으로 18년 동안 보험을 하면서 생각했죠. 몸으로 느꼈죠. 누구 말을 듣고 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 보니까 13개를 그렇게 붓다 보니까 저절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 해약했습니다. 현찰은 내 돈을 갉아먹습니다. 계속 가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을 팔기 전에 그 집을 팔고 나서 살 물건을 찾아 놓는다. 집을 팔고 나서 더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내 물건이 팔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집을 사는 사람이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사지는 않는다. 나의 수익을 타인의 희생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팔고 나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새로 매수한 아파트는 오히려 값이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하게 되면 무척 힘들겠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그저 운이 좋거나 나쁜 사건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또 좋은 물건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매수 방법을 배우고 적절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산은 안전하게 늘어날 것이다.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간 승리합니다. 공급엔 장사 없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은 월세를 꾸준히 충분하게 받아 현금을 늘리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을 반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본 축적은 시간 싸움일 뿐이다. 공감합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공급량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주변이 주택 공급량은 꼭 유념해야 합니다. 나는 데이터보다 임장 가서 확인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해야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데이터만큼은 투자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데이터만큼은 꼭 챙긴다. 이를 무시하고서는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은 수요와 다르게 사전에 그 정보가 공지된다.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 애플리케이션 까셔서 수요와 공급만 확인하셔도 망하지 않는 투자는 합니다. 여기에 계속 이제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고 책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작가님께서 다 분석해 놓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수요와 공급이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 어른공장님의 꿀팁에 쓰셨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의 매수 시기를 연구하고 매도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 1등을 할 것이 아니라 실력을 길러야 한다. 많이 사보고 많이 팔아봐야 실력이 커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에 단 하나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 있다. 부동산은 결국 타이밍 게임이고 매매 게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자신에게 맞는 타이밍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매매를 하자. 이 두 가지만 익히는 데도 긴 시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그냥 한 방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실패하더라도, 저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반격으로 쭉 떨어진 경우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동산 시간 싸움입니다. 기다리면 언젠간 올라갑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 게임은. 하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직업이 없지만 백수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제 대신 일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대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에서 영상도 찍고 책도 보고 산책도 하는 중간에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런
제2의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저는 마음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겁내지 마시고 오늘 당장 임장 다니시면서 내 건물 수익형 원룸 하나씩 내 소유권을 내 앞으로 하나씩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